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장을 보는 오딘에는 시간, 저는 오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단풍이 상당히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좀 혼란스럽지요. 이럴 때는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단풍들도 좀 보고 머리를 식히는 구간으로 삼아서 다음 구간을 대비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식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곱 번째로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급. 어떻게 보면 단기나 중기적인 시세의 모든 것은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장기 시세야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인다 한다면, 단기와 중기, 통상 우리가 보통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 쓰는 게 수급이죠. 그럼 과연 수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 산다 혹은 기관이 산다 이러면 수급이 들어온다 혹은 거래량이 늘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냉정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기도 하지요. 자, 수급이란 말이 뭘까요? 수급이란 말은 PT에서 보듯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란 말은 단순히 기관이 샀다고 수요가 많은 것일까요? 외국인이 샀다고 수요가 많을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기관이 샀다 혹은 외국인이 샀다 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오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도 그 주식이 필요해서 산다 그러면 수요가 있다면 그건 수요 측면에서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거지만 판다고 해서 팔아가지고 거래량이 늘면 이건 수급이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혹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라고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주식수가 많은가 아니면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그랬죠. 바보의 수가 많은가 주식수가 많은가 어떤 특정이게 이게 주식 한쪽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일종의 매집이라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적은 돈으로도 위로 시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수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은 수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꼼꼼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한다면 시장을 분석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써놓은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펀드 플로우를 많이 보는데 이 펀드 흐름 자금은 국내외 다 봐야 됩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우리 보통 주식형 수익증권이 있고 이건 보통 많이 참고도 하죠. 여기서 보통 펀드가 환매된다 그러면 환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환매돼서 기관이 나오면 수급은 안 좋아질 테고 혹은 펀드로 돈이 많이 또 적립식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얘기였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니까 수급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머징 마켓 해외 쪽에서 외국인 보면 이머징 마켓에 관련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통 펀드 플로우를 우리가 보통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자금 유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늘고 있는지 한국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 측면에서는 좋은 한국물을 사야 되니까 좋은 측면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데는 환율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일 수도 있겠죠. 환율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은 환율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얼마 전처럼 외국인이 열심히 살 때는 미국 즉 달러가 떨어지고 있고 원화가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면 원화같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 차익을 먹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은 달러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채권도 살 수 있겠지만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 가장 빨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주식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수요 측면에서 우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각종 이벤트에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블록딜이라 해가지고 기관들 혹은 외국인들끼리 대량으로 물량을
그 시간의 거래로 많이 거래를 하지요. 그때 어떤 특정 종 만약 예전에 하이닉스도 그랬는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기관이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야 한다면 이 비중이 커야 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블록딜로 매물을 낼 수 있는 대주주나 혹은 특정 집단의 물량을 넘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식이 잠기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사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느는 거고 팔아야 되는 쪽에서는 급하지가 않으니까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쪽이 급하다 그러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블록딜을 할 때 주가가 툭 떨어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블록딜 이후에는 그 매물이 소화돼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 외에도 그 펀드 주식 보유 비중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때로는 펀드들의 주식 비중을 본다 그러면 어쩔 때는 97%, 뭐 강세장에서는 이 정도 97% 정도를 갖고 있다가 뭐 약세장이면 뭐 80 몇 %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다시 채워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펀드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서 너무 많으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안 좋을 테고 이쪽에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펀드의 주식 보유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지금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피하고 있구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향후 시장을 좋게 보고 사고 있구나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우리가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 측면에서 우호적인 면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자사주를 매각한다 그럴 경우에는 시중에 그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풀리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공급 측면에서 많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을 논할 때는 역시 자사주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싼 구가 있었는데 싼 구간이 있었는데 2003년도 초에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가 삐까삐까하고 PBR이 0.3 이하짜리를 한번 검색했더니 한 6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PR이 형편없이 떨어진 이 구간에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가격이 쌀 때는 하나의 대체적, 채권에 대한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상품에 대한 대체 효과로 대체 투자 효과로 이쪽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늘을 수 있으니까 수급 측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투자할 때는 수급이 반드시 이슈나 방금 설명했던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중에 주식이 공급하는 방법에는 공급하고 혹은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자가 있죠. 그죠? 블록티폼에서 각종 증자가 있을 테고 증자 위에 감자도 있겠죠. 그죠? 자, 감자 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수가 감소하는 거죠.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악재이죠. 그죠? 이쪽은 감자는 오히려 호재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대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냉정히 수급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감자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호재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감자한다는 것은 물론 무상감자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좀 낮겠지만 유상감자나 뭐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감자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대개 기업이 불량할 때, 그죠? 자본점식이나 뭐 이럴 때 자본점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업이 상당히 나쁘다는 하나의 증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죠. 또 다른 것으로는 증자를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증자는 막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증자할 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시중에서 이러한 종목들 혹은 업종들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주식이 적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을 늘려줌으로 해서 이 수요를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옛날에 IMF 이후에 IMF 웬 위기 후에 그 코스닥 광풍이 불 때 그때는 코스닥에 그 종목사 별로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주식수가 별로 없죠. 그때는 액면 분할이라든가 혹은 증자만 한다 그러면 벌떼같이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주식을 사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한다고 해서 냉정히 주식수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수급이 좋아지거나 수급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이면을 한번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같이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 공식화하면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공식화입니다. 이 대개 그 주식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 기법에 의존해서 그러는데요. 기법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공식화하려고 듭니다.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인문과학 쪽에서는 1 플러스 1은 현실에서는 10이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M&A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불량회사 플러스 불량회사는 합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퇴출돼야죠. 이건 사라지는 기업이고 불량감자라고 하죠. 불량 플러스 여기에 우량을 붙여 살리겠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량이 불량을 커버하면 다행인데 대개의 경우는 불량한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우량을 잡아먹어서 이것도 맛이 가는 경우가 많죠. 시너지 효과 나오는 것은 우량과 우량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각종 증자나 혹은 다른 그 수급의 모든 요건들은 반드시 공식화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작용을 하는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지 명확하지 단순히 기관 요금을 샀다, 외국인이 샀다, 실제 이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산 걸 수도 있고 혹은 뺑길 수도 있고 내지는 일정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인덱스 펀드에서 여기 좀 모자라서 조금 편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헷갈려 버리면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줘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그 수급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고심해야 될 것은 대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제들은 투자의 대안이죠. 그죠? 채권이나 12, BW, ELS 등이 있는데 만일에 주식시장이 좀 고평가돼 있고 배당 수익률도 낮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가 올라가 봐야 뭐 2, 3%, 5% 뭐 내외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이때는 채권이 낫겠죠. 안전한 채권이 낫겠죠. 그럴 때는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고공권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채권에 대한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식시장의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 채권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 같아도 채권을 갖고 왔습니다. 혹은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비가 나오는데 연 5% 이상 주고 금리가 5% 이상 준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좋게 보는데 굳이 주식을 살 필요 없겠죠. 주식과 똑같이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10을 살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은 오히려 대체제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W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쿠폰을 사버리면 끝이 난다 이러면 차라리 적은 돈으로 쿠폰 사는 게 낫겠죠. 주식 사는 것보다. 그래서 BW나 CB가 어쩔 때는 안 좋게 수급에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 좋게 작용하느냐? 기업이 신규 사업을 벌리거나 혹은 재무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채권은 좀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금리를 좀 낮게 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CB나 BW를 한다면 이때는 오히려 그 기업이 건전해지기 때문에 혹은 그 유입된 돈으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이 잘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수급에 우호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거 가지고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하면 증자하면 혹은 채권이 나오면 혹은 PB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수급에 안 좋다, 좋다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대체제의 관계에서 그 맥락을 분석하셔야지 이게 시장이든 혹은 종목이든 수급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지.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급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외국인이 샀네? 그냥 단순 추종밖에 안 되겠죠.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의 추종밖에 안 되는데 대개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종목을 상담하거나 이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좋을 것이에요. 혹은 매수해야 됩니다. 혹은 기관이 샀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자설골 넣기가 딱 쉽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급을까지 판단할 때 물론 기관이 사느냐 혹은 외국인이 사느냐 이거 중요하긴 한데 왜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가 더 중요하지. 그 이유들은 거의 이런 데서 찾아내야지 단순히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이래서 그 종목을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프로그램 매수 바스켓 매수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쉽게, 굳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말을 쓰죠. 그죠? 프로그램이란 뭘까요? 우리가 전산을, 그죠?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네가 알아서 매수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혹은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대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자금이 큰 분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수도 많고 자금도 많기 때문에 보통 그 기관 이쪽에 펀드 뭐 이쪽 보면 펀드 매니저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팀으로 된다면 펀드 매니저는 어떤 또 종목에서 어떤 또 전략으로 분배를 해서 자금 관리 이렇게 하고 어디에 비중을 어떻게 하자 이러면 애널리스트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 리포트를 주겠죠. 이걸 실행하는 분들은 트레이더들인데 냉정히 얘기하면 펀드는 종목당 10%인가요? 10%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크다 보니까.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 개인들처럼 이거 사고 이거 주문 넣고 저거 넣고 수동으로 하기가 손으로 매뉴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 매매하게 만들지요. 그런 것을 통칭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보통 인덱스에서 많이 하는 차익 거래와 기타 펀드, 액티브 펀드에서 많이 하는 비차익 거래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차익 거래라는 것 되게 이거 인덱스 펀드에서 많이 합니다. 차익 거래라는 것은 주로 이 선물과 코스피 간의 괴리, 지금 이걸 보통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선물이 뭐 선물이 만약에 275에 있고 KP 200이, 코스피 200이 273에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만기일에는 보통 만기 석 달마다 있는 선물 옵션 만기에는 같아지니까 어느 걸 사는 게 유리할까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비싸죠? 그죠? 싸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을, KP200은 이건 현물이니까, 이건 주식이니까 이걸 팔고 이걸 사면 2포인트라는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만기에. 이런 건 위험이 없죠. 그래서 이걸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현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역으로 현물이 275에 있고, 선물이 273에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하고 선물을 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차익 거래라고 해서 보통 그 무위험 차익 거래에서 이 매일같이 그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 나오는 거 보시면 HTX에 보시면
막 샀다 팔았다 베이시스한테 막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베이시스, 즉 선물과 코스피 200가의 차익을 먹는 그런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자율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활발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폭의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고, 비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액티브 펀드, 인덱스를 따라가지 않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펀드를 움직이는 매매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비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들은 차익 거래와 다르게 그 펀드 매니저 맘이죠. 그죠? 매니저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 비중을 딱 정해놓고 그걸 사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차이는 선물과 코스피 200의 괴리를 이용해서 무염 차익 거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실제 둘 다 컴퓨터가 우리가 그 일반 개인들이 하는 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매매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매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가 왜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보통 시장 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약세장일 때 특히 심하죠. 약세장이거나 이럴 때는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작으니까 대개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갔다 내렸다 춤을 출 수가 있는데, 보통 웩더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물이 강세 형상을 보이는 베이시스가 강화될 때 미래를 좋게 보기 때문에 기계는 약하게 팔고 선물을 계속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베이시스 차를 많이 볼 때, 그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볼 때, 혹은 프로그램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면 프로그램 매매 매매 잔고가 있는데요. 이 잔고에 일정 수준을 차버리면, 바구니라고 그러죠. 이 바스켓에 일정 차면 더 이상 매매를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보내야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매로 땡기는 거는 한계가 있다, 혹은 빼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와 바스켓 매수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바스켓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KP200은 종목이 대표 종목들을 200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200개, 200여 개의 종목을 KRX에서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다 살 수 없어요. 다 사면 돈이 무지막지 드니까, 보통 펀드에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 사는 게 아니고 대표성 있는 종목 위주로 바구니에 담는다는 의미인데, 바스켓 매수가 그래서 바스켓 이게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전자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있을 테고, LG전자도 있을 테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SDI도 있고, 뭐 다 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삼성전자를 넣고, 철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포스코하고 뭐 현대제철 두 개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KP100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갈 수 있게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바스켓을 구성한다 그러고, 그 구성한 종목에 따라서 종목을 매수해서 KP200과 유사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보시면 업종 대표주 14개를 사면, 잘 구성하면 거의 지수와 흡사하게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4개를 구성하는 게 200개가 아닌 14개만 가지고도 KP200을 따라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보통 바스켓을 잘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이걸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표성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좀 뺐다 했더니 삼성전자 비중이 커가지고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KP200 지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바스켓을 구성해서 KP200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피 200, KP200을 하는데, 14개 종목 혹은 뭐 한 20종목으로, 혹은 50종목으로 이걸 흡사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복제를 해야 되는데, 종목이 변동성이 생겨서 이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바스켓 에러라고 하죠.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특정 종목, 그 모자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종목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스켓 에러 나와서 그 보정하는 현상이 뭐냐면, 특히 그 KP200의 종목을 회사 조건 나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선정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정될 때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새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종목은 수요가 생길 테고, 인덱스 펀드에서 수요가 생길 테고 이걸 사겠죠. 반대로 빠진 종목 이걸 매도해서 바꿀 테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KP200에서 빠진다 그러면 그 종목은 만약에 바스켓에 많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면 주가는 떨어질 테고, 만약에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다 그러면 오히려 새롭게 바스켓에 편입해야 되니까 이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유입되겠죠. 그럴 때 보통 바스켓 에러에 따라서 바스켓 매수에 따라서 그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KP200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나 혹은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보유 종목이 과연 KP200에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만약 여러분이 우량주를 주로 투자하신다면 대부분은 우리나라 대형주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KP200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종목이 어느 순간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좀 촉각을 좀 두면 대응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지요. 다음 질문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서 이것을 추격해서 매수했더니 시세가 반짝반짝 하길래 매수했더니 물렸습니다.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보유하고 버텨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그때그때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기관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안 산 것도 아니고 기관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매도와 매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통상 보시면 우리가 보는 외국인 따라잡기 혹은 기관 따라잡기라는 게 이날 많았습니다. 한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쪽이 제일 잘하니까 이러고 외국인 종목을 막 찾아 헤매는 분들이 많았고, 기관이 특히 07년도에 그랬죠. 미래셋 따라서 각종 거의 모든 펀드들이 대부분이 미래셋 종목을 따라서 막 샀죠. 보통 이유도 모르고 샀죠. 그냥 막 미래셋 산대. 그래? 그럼 나도 사야지 이러고. 참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수준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데, 요즘은 자기네 운영 철학에 따라서 잘 움직이긴 하는데 한때는 그랬던 적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추경하다가 보통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자, 외국인의 습성을 봅시다. 외국인이 종목을 많이 살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오래된 외국인 빼고는 대개 이들은 지수를 삽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먼저 사고,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먼저 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조선주나 이런 종목이 확산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주로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냉정히 얘기하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 종목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데, 그런 이유가 이들은 한국에 대한, 냉정히 얘기해서 한국의 기업에 대한 세산 상황을 알기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이분들은 지수 플레이하고 펀더멘탈 플레이하는 거죠. 내기면 거시를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냉정히 얘기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런 쪽보다 떨어질 수 있고 정보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이 무조건 산다고 해서 꾸준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 종목이 좋은 거다. 물론 이들도 많이 연구를 하니까 특정 외국인들 빼고는 반드시 이들이 그 기업을 잘 알아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대개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오래 뭐 프랭클린이나 뭐 이런 데서는 가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대개 심지어 가치주 펀드라는 대표적인 펀드조차도 물론 뭐 사정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순환을 많이 시키죠. 그죠? 물론 그래야 증권사도 좀 먹여 살려야 되고 보통 결산이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사다가 갑자기 착신을 확 해버려서 확 장대 음봉으로 나온 경우가 많죠. 요즘 와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잘 가다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확 맞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우량주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개 들어가서 보시면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환매 대응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가지고 주식을 내가 매수해야겠다, 매도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왜 샀는가 혹은 그 선택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고려 요소로 봐야지 단순히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샀다 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초단기 매매는 좀 틀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래 나는 외국인과 기관을 믿었어.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배신을 때려가지고 내가 물려버렸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이런 경우 제일 많이 낭패를 보는 게 코스닥에서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별로 사지 않습니다. 아주 시가총액 큰 거 외에는 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좀 산다. 건머리도 많죠. 그죠? 홍콩 쪽에 혹은 조세비 지역에 해놓고 은근슬쩍 꼬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손절을 해야 될까 물타기 해야 될까 우선 보여야 될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매매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일단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말은 내 기준을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반드시 지킬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식칼 있죠. 식칼을 갖다 놓고 나는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 컴퓨터 앞에 딱 놓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들이 참 따르기 어려운 거죠. 이럴 때 미처 손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안 하시면 빨리 도망치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샀는데 이유도 모르고 샀으니까 수급에 따른 거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면 팔면 같이 팔아야죠. 그죠? 그게 이유면. 근데 손절 못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됩니다. 물려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먼저 확인한 다음에 물타기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수하는 것이고 바보들이 하는 짓이니까 여러분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를 것이냐 아니냐는 밸류에이션과 큰 추세 흐름을 보고 중장기 추세가 강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대반등이 올라오거나 다시 재차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는 게 맞을 테고 그런데 만약에 보유하더라도 여기서 물타기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만약에 잘못될 경우도 있죠. 기업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라는 거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튀어나와 버리면 꺾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싸다 그러면 보유하는 쪽이 맞는데 그렇다 해서 물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 단가를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비중이 작으니까. 특히 비중 크게 했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비중이 좀 작으니까 물타기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물타기를 해도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거기다 대놓고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중을 여기서 주가가 한번 꺾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꺾일지 모르고 심지어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중을 많이 중간 실어버리면 절대 바닥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타기는 안 하는데 다만 내가 감내할 범위 나면 보유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겠죠. 또 여러분들 일단 보유할까요? 우선 보유 저도 이 말 듣고 뭔 소린가 했거든요. 우선 보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용어도 없고 우선 보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묻지마 보유겠죠. 그죠? 묻지마 보유.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판단을 해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중 관리입니다. 아무리 잡주라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 많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잡주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몇 달만 버티면, 아니면 1, 2년 버티면, 한 1억 투자하는 분이 한 2, 300만 원 잡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50% 된다 해서 눈 하나 깜빡거릴 필요가 없지요. 그거 뭐 큰 티 나나요? 그래서 비중 관리가 중요한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 떠나서 비중 관리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하고 비중이 합치가 되는지, 그래서 등락에 초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만약에 등락에 초연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비중을 줄이거나 잘라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인데, 그 심리가 영향을 미쳐서 엄한 종목에 엄한 짓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물리지 않는 게 좋고, 물렸다 한다면 밸류에이션과 비중을 먼저 생각하시라.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실적 확인 후에 매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눌림목 기다렸다가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틀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돌파를 딱 하고 간다면 실적이 상당히 좀 실적주다. 당연히 매수해야죠. 일단 매수하고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건 돌파 매수가 되겠죠. 그죠? 저항대를,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하면 당연히 중요 저항대를 돌파하거나 이러면 돌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해서 이렇게 가면 쭉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수 기회를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끔가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던 눌림목 시에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눌림목 시에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죠. 냉정히 얘기하면. 분할 매수를 하거나 혹은 어디까지 감내할 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눌릴 때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 재차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여기서 뭐 눌림목이니까 여기 사자 이거보다 뭐 5일선 눌림목도 있고요.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61선 있고 120선도 있고, 도대체 어디서 눌릴 때 사는 건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건 그냥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눌림목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 확률이 떨어지니까 눌림 매수하고 싶다면 내려올 때 분할해서 사는 것보다는 돌리는 봉 하나 정도는 확인하고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적 확인 후에 매수한다 그러는데, 이 주가의 실적이 이미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돌파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호재가 나왔는데 갑자기 빵 뜯어지만 매물이 왕창 나와서 곤두박질해서 한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실적 호전이 지속적이지 않은 거라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하루짜리 혹은 하루 이틀짜리 반짝 상승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고점 매도가 맞는 경우일 거고, 저로의 매도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실적 좋아진다 한다 그러면 실적 확인한다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혹은 뭐 영업이익, 요즘은 회계가 좀 틀려져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못 믿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 자산을 팔아서 된 건지 사업이 잘 된 건지 요거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자산을 팔아서 된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로의 매도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요? 뭐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고수란 분들은 테마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테마주로 단기 수익 높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건 도박이죠. 냉정히 하면 여러분이 큰 테마주에 몸을 실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IMF에 코스닥 광풍 불었을 때, 혹은 예전에 그 노통 시절인가요? 그때 바이오주가 불었을 때, 그죠? 혹은 심지어 이때 IT839라고 해서 큰 테마가 있었고, 또 다른 때로는 뭐 4대강 테마가 있었을 테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어도 되는데,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한 정권에서 한 번 정도? 그 정도 나오지. 현 정권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 나옵니다. 보통 한 정권에 큰 테마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 거는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잡테마주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계좌를 까먹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테마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소형주로 개별주로 잡주로 막 움직이는 테마주가 있고 큰 패러다임도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마주라 한다면 가급적이면 패러다임주 같은데 중대형주가 좀 많은데 이런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지 일반 잡테마, 뭐 전기차, 무슨 수혜 테마 이런 거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역대사상 테마주로 떼돈 벌어가지고 큰 부를 이루고 시장을 떠난 분들은 제가 주식시장이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던가요? 끝까지 남아서 물론 무용담은 많이 하죠. 내가 이런 테마에서 얼마를 벌었는데 몇 배를 먹었는데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에서 살아남은 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량주를 투자해서 큰 테마주, 큰 패러다임주에서 돈 번 분들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단기 테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는 게 건강에 좋고 재산 증식에도 좋겠지요. 그리고 손절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손절 중요하지요. 스탑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냉정히 얘기하면 이건 독입니다. 아주 빠른 손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이 되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5%씩 손절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50%인데. 그죠? 근데 10번만 하나요? 매매 자주 하시죠? 개인들? 그러면 수시로 자기 계좌 반토막씩 내면서 돈을 어떻게 봅니까? 반토막 50% 마이너스 나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상승이 필요한데 이거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손절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손절 안 하려면 구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주를 투자할 절호의 그 바닥권인지 우량 대형주 주도주 쪽에 들어가서 모멘텀을 끌고 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개별 잡주로 소액까지 찌끔찌끔 해야 되는 경우인지 이 경우가 다 다른데 손절의 기준은 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진입하실 때 테러의 기준이 명확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대세 바닥이면 가치주를 많이 사야겠죠. 시장이 완전히 상승 추세 들어가면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 그래야 손절을 적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입했을 때 얻을 깨면 바로 빠져나온다. 이게 실패니까 바로 빠져나온다. 이런 기준이 명확할 때, 즉 테러의 기준이 명확할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테러의 기준을 어기면 바로 잘라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느냐 따져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몇 프로 빠지면 그냥 던지자 혹은 3% 손절 줍니다 혹은 뭐 얼마 가격 이하 내려가면 지선이 깨지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냉정히 하면 그건 손절을 한 일부분이고 이 손절 매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익이 나도 스탑은 적용돼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에 그 자세한 상황은 제 그 다음에 카페에 그 공부방에 있는데 한 10년 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사방이 퍼져가지고 자기 썼다고 사방이 떠들더라고요. 여기저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으면 제가 쓴 거니까 저 사람이 쓴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분기 스탑이라는 게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스탑이라 해가지고 내 매수가가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내 매수가를 위협한다 그러면 바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난 포지션을 손실로 바꾸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손익분기 스탑이라는 게 있고 추적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일링 스탑이라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추세선을 걷던 이평선을 하던 이걸 깨지 않는 한 들고 간다 해가지고 만약 깨면 여기서 파는 계속 올리는 거죠. 내 빠져나올 구간을. 그래서 이익이 나도 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이만큼에.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추적 스탑,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임 스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냉정히 얘기하면 이건 이론이 없고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그냥 영어로 그냥 타임 스탑이라고 쓴 건데요. 만약 보유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보유 기간이 오래 가면 보유 필요가 생깁니다. 보유 필요가 생길 때는 사람은 지루해서 어느 순간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일정 기간에 못 간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걸 타임 스탑이라고 합니다. 생각 스탑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나는 주가가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다? 생각과 다르게 간다?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예측하고 틀려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바로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가계스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몇 프로 빠지면 혹은 얼마 이상 빠지면 얼마 가격을 깨면 그때는 빠져나오겠다. 이게 가격의 스탑이고요. 그 이무포 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 스탑인데 이 용어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일정 가격이 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오면 팔 거야 이랬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와도 안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더 가거나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다가 곤두박질해서 내려가면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에 왔으면 과감하게 차익을 실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손절매를 반드시 손실 난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나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스탑을 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 사항들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고요. 그 11월 달은 시장이 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시장에서 조금 물러나서 다음 핵심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구간으로 삼으신다면 아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쌤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